떨어지는 방향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대한 답이 이게 될 것 같아요. 인버스 ETF. 진단키트 쪽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져가시는 것은 좋지 않다. 성장주 투자는 여전히 올해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이 시장이 좀 양분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다. 그 다음에 아직도 금리 인상이 하기 전에 이 정도니 막상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더 빠질 것이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지 차원에서 요새 뭐 인버스라든가 이런 쪽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여기서 이제 뭔가 큰 돈을 벌겠다 해서 곧버스를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맞죠. 이게 뭐든 약간 투기적인 성향으로 가면 위험한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 부분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장이 하락에 어느 정도 베팅을 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글쎄요. 일단은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코덱스 200이라는 ETF입니다. 여러분 이제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펀드인데 이게 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상장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코덱스 200이라는 상품이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일단 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뭐 거의 코스피 차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쭉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이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만큼은 아닌데 이것도 120주선을 거의 앞둔 시점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덱스 인버스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반대적인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코덱스 200과는 역방향이에요. 지수가 오히려 떨어지는 만큼의 수익률을 추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봉상 121선에서 지표들을 계속 주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매수 한번 해볼까 하는 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1월달 들어오면서 연초 효과 없이 매파적인 성격의 발언들이 연준으로부터 계속 나오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지수가 떨어지면서 인버스는 반대로 쭉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기술적으로 코스피가 일단은 코스닥도 그렇고 120주선을 주봉상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일단은 나왔잖아요. 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대로 반등을 연속적으로 해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큰돈,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외국 대내외적인 환경들, 특히나 이제 미국의 어떤 스탠스들을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항상 이거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낸다는 거는 사서 올라가는 방향으로만 했을 때 수익이 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방향성을 결국 추종한다고 하면은 떨어지는 방향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대한 답이 이게 될 것 같아요. 인버스 ETF.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러한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일단 시장은 기본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 쪽 부정적인 기운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네거티브한데. 근데 이제 그거 자체는 또 해지용으로도 뭐 의미가 충분히 있는데 쓰실 수 있어요. 곧버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레버리지 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손실을 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악명이 높아졌는데 어쨌건 이러한 상품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시장에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주식 현물만 하시게 되면은 항상 내가 산 다음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쟁 나갈 때 창만 가지고 있는 사람, 방패로 창을 막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하락이 시장에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클을 타면서 조금씩 상승해서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또 쇠퇴하면서 후퇴기, 침체기로 나오는 게 사이클이 연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은 대내적인 요건에 의해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주 긴 기간을 보면은 월봉, 연봉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해 나가는 기조를 그릴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구간들, 위쪽만 바라보고 방향성을 베팅을 하면은 힘든 구간들이 지금처럼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지용으로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기술적 분석 그리고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해지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120주선을 완벽하게 하회하는 모습들이 혹시나 추가적으로 반등을 오늘은 좋지만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에서 나는 어떤 수단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세 하락을 생각하시는 분들 20주선을 깨고 그게 깨지면 아예 지지선이 아래쪽이 없으니 한참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인버스에다가 맞습니다. 투자를 해서 글로 이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120주선이 깨지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더 내려갈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셔서 ETF도 꼭 쓰시지 않더라도 반드시 약정은 모바일이나 HTS에서 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련을 미리미리 해놓으시고 ETF에 대해서도 공부를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 한번 좀 볼게요. 이번 주 뭐 여러 가지로 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오늘 일단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취소? 맞습니다. 예, 그 건 때문인가요? 이 건설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현대건설 10% 가까이 오르고.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조금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크게 이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종목들이 수급과 관계없이 조금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오늘 괜찮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 보게 되면은 140억, 170억씩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만 물량이 300억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오늘은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 건설주가 과연 순환매적인 성격이 돌아가면서 또 사다가 금방 매도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특징주라던가 특정 섹터를 너무 보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진짜 이거는 지지를 꼭 받아야 되는 120주선을 종가상으로 오늘은 지지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정 연휴 지나고 나서도 이거를 봐야 돼요. 결국엔. 이 지지선들이 정말로 지지를 강하게 받으면서 모든 종목들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면은 정말 크게 수급들이 다시 이탈이 되면서 무너뜨리는 과정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지수 지지대를 내려야 되는 과정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 시장의 성격이 금리 인상이라는 화두, 긴축이라는 화두가 던져지면서 싹 바뀌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왔다면 이제는 성장주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는 전혀 이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사실상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장이 움직이는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종목들이 움직였냐를 살펴보면은 일단 뭐 진단 키트 일시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공급망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고 하면은 이게 아마 설 연휴 이후에는 안정화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쪽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져가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실적이 보통 진단키트 업체들이 강하게 내다가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 잠깐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봐볼까요? 이게 얼마 전에 그리고 셀트리온에서 공급 계약 공시도 한번 또 됐거든요. 근데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제가 항상 공시 나오면 수주 공시 나오면은 기간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얼마만의 기간에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 몇 %를 수주를 했느냐. 근데 이게 연간으로 보면은 1200%를 수주를 해버렸어요. 연간 매출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의 이유는 휴마시스의 실적에 있습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적자를 내던 기업이었어요. 연간으로 봤을 때에는 뭐 매출액도 거의 100억 미만이었고요. 2019년도까지 영업이익도 거의 마이너스 10억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업체였는데 2020년이 되니까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점프하면서 영업이익도 254억을 내면서 영업이익률이 55%를 넘겨버리죠. 근데 이게 또 분기로 가게 되면은 더 이제 이 업체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숫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젠이나 SD바이오 센서는 한창 호황기 때 대비해서 숫자가 꺾이거든요.
근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작년입니다. 작년 1분기, 2분기의 영업이익만 합쳐도 거의 재작년이죠. 2020년 한 해의 영업이익을 반기 만에 벌어들인 거예요. 엄청난 숫자를 보여준 거죠. 근데 3분기 1014억의 매출에 698억의 영업이익이 70%가 나온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휴마시스가 대장으로서 강하게 올라가기는 하지만 시장의 성격상 이런 부분들 어떤 키트의 소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많이 벌어놓은 돈들을 가지고 M&A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 밸류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로봇이라던가 이제 2차 전지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종목들이 올라오지만 강했던 것들 또 자율주행 쪽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것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성장주들의 어떤 의심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떨칠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해도 그 금리 이상의 상승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투자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장세라는 거는 그 매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익을 왜냐면 지금 그 성장주가 돈을 버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성장주의 기능. 성숙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적자지만 어쨌건 미래 기대감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포기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뭐 금리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에브리봇 같은 업체는 이제 로봇 청소기로 실적을 내고 있는 업체인데 로봇주 중에서도 실적 못 내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보실 때에는 일단 사업의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 개발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4차 산업의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보다는 매출액이 의미 있게 상승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과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보시면서 성장주 투자는 여전히 올해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정말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대감으로 버티는 섹터인데 이쪽 섹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희망을 가져도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전공을 했던 사람들도 이거 내용들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너무 난해한 단어들과 정말로 이게 기술 수출을 해야지만 실적이 나오는데 그 기술 수출이 될지 안 될지도 전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힘든 거죠.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신약 쪽 이런 데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기술 수출이 돼야지만 되는 회사 그런 회사들 말고 물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 가능성은 정말 바늘구멍 찾기와 마찬가지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캐시카우를 깔고서 그 벌어들인 돈들로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회사들 그래서 제가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을 일단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어떤 제약회사 중에서도 기본적인 제약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분 투자 어떤 신약 업체들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개발 회사 아직은 좀 불안하다. 이 현재 같은 시점에서는 불안하다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서비스 업종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그 엔터주들도 지금 많이 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CFD 계좌의 뭐 청산 반대 매매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일단 하이브라든가 지금 관련된 엔터주들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전히 엔터주 좋게 보고요. 이게 이제 동의 특이전이 가장 좀 어둡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되겠죠, 일봉상으로요. 한 4만 원 부근, 3만 9천 원 부근에서는 바닥을 잡으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7%에 가까운 장대 양봉이 들어오고 있는데 투자 동향으로 보셨을 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에서 다시 지분을 이렇게
살짝 늘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요. 아직까지 기관이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120주선을 다시 하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별 종목들은 정말 내용이나 모멘텀 전부 다 무시하고 주가가 1월 달에 빠진 것처럼 그냥 빼버릴 수도 있거든요. 수급적으로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보게 되면은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또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이 외국인들도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뚜렷한 확신들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수와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지지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들도 뭔가 어느 시점에선 사야 되는데 살만한 지표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술적인 관점들을 외국인과 기관들도 다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엔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터 미디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전에 아이돌 그룹만 양산해내는 엔터사가 아니에요. 이걸 NFT라는 큰 흐름과 연결을 지어서 각각의 아티스트 한 명 한 명이 엄청난 IP가 되는 거예요. 이 IP의 중요성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P2E 게임 같은 것들이 성공을 이제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후규제로 갈 것 같아요. 정부에서 동남아의 이런 패권들을 뺏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 동남아에서는 엄청난 P2E 게임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P2E만의 문제가 아니라 블록체인의 문제거든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패권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논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게임주들의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틀은 마련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일단 그 지금 금리 인상,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장주, 아직은 좀 불확실한 매출이라든가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이제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하고는 좀 뷰가 다르다. 이렇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같은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가라앉으면 다시 이런 성장주 중심으로 올라갈 것이다. 가치주가 아니라.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섹터를 이렇게 여쭤봤던 건 뭐냐면 앞으로 좀 주도주로 튀어오를 만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주도주 중심의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면 그것만 올라가는. 그렇게 되면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은 완전 또 소외받으니 지금 그나마 마이너스 나 있는데 빨리 주도주로 바꿔 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주도주가 뭐냐? 이 고민 때문에 이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딱히 주도주를 찾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기는 해요. 그래서 주도주를 찾는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0주선의 지지가 연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결국 찾아야 되겠지만 아마 그 지점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들이 또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주? 네. 4차 산업 관련된 어떤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 이런 쪽들과 더불어서 NFT 메타버스로 연결될 수 있는 게임주, 엔터주, 미디어주, 그리고 여전히 성장은 유효한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미래의 엄청난 성장성을 가져오게 될 에너지원인 수소 관련주, 결국에는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이쪽에서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결이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죠.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보는 분들도 헷갈릴 거예요. 어떤 전문가는 이제는 가치주 중심으로 갈 것이다. 실적과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그리고 또 우리 사 차장님처럼 이렇게 성장주에 대해서 아직 뷰를 버리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거기에 포함이 될 경우에 헷갈리는 거라. 이거 계속 들고 가야 되나 바꿔야 되나. 자, 우리가 주도주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그 순간 일단 그래도 최대한 보여질 수 있는 시그널이 있다면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면 그래도 좀 대응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증권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인포섹터라는 화면이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은 이제 섹터별로 종목들이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오늘 등락률 코로나19 진단키트가 8.2%로 1위의 등락률을 보이고 있어요. 휴마시스 29%, 뭐 그 밑으로 이제 쭉 다 나오죠. 진단키트 관련주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화면이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주도주 성격으로 장이 안 좋은데도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상승 상위에서 종목들이 최소 한 3개 이상은 집단을 이루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다던가 굉장히 센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섹터 쪽도 업종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화면들이 각 증권사마다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화면 띄워놓으시고 그런 시점을 포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좀 애매한데 네. 그 이 섹터 그러니까 이제 이 섹터가 강한 모습을 전체 이 섹터에 포함된 주식들이 다 강하게 보일 때가 바로 네. 거기서가 주도 섹터가 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같이 다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게 어느 정도? 하루 아니라 며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루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하루가 올라간다고 해도 상한가 갔다가 윗골이 길게 달고 빠지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뭐 대북주나 이런 것들처럼요. 그런 게 아니라 강하게 상한가를 굳히고 그 밑으로도 이 종목들을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 더 강하게 이거는 근데 일단은 4차 산업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윗골이 밑골이 길게 달릴 수 있고 한 종목만 특정 이슈에 의해서 상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세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 있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주가와는 관계없이 글로벌 대기업들에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지금도 투자가 계속 들어가는 분야에 한정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시장의 흐름을 좀 미리 한 발 앞서서 캐치할 수 있다. 주도주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에게는 요거 하나 더 질문드리죠. 네. 그 주도 섹터 가운데서 대장주, 네. 결국은 또 그 주도주에 올라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주도주는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이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주도주가 꼭 계속 주도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강하게 올라갈 때는 정말로 시세를 굳히면서 가파른 각도, 막 70도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따라갈 때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어떤 성장이나 모멘텀을 갖추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단순 테마로 해서 올라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장이 힘들 때 자꾸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섹터들에 속한 1, 2, 3등주 공부해서 매수 시점을 잡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강하게 올라가는 게 당연히 주도주가 되겠지만 그 이면에는 시세 자체는 약할지라도 에브리보처럼 숫자를 내면서 또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 사전에 하셔가지고 성향에 따라 약간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이런 테마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형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도주 쫓아가서 수익 내고 나올 거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등, 2등주 내에서 매매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야, 나는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 충분히 향후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고 그래서 1, 2, 3등 기업들 내용적으로 1, 2, 3등이에요. 내용적으로 주가가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해서 중장기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할 거야 하면은 꼭 가파르게 올라가는 주도주를 따라갈 필요는 없을 거예요. 네, 네. 매출과 이익이 맞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같은 질문을 제가 그 모든 출연자 분들께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지금 시점 고민해야 되는 맞습니다. 어떤 과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분들의 의견,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왜 그 종목 혹은 그 섹터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좀 집중하시면서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좀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